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배출량이 다시 올라요. 온실가스 배출 다시 늘어요? 네, 결국에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아, 여전히 그래요? 배출량이 있고 전체 발전량의 8%는 네. 화석연료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넥스트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름하여 오리지널 컨텐츠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석탄인데요. 석탄, 기후변화 시대에 진짜 석탄이 나쁜 놈이다. 빨리 때려잡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석탄이 문제다라는 거, 다 아시죠? 아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언제까지 석탄을 퇴출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근거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몇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넥스트에 있어서 제가 모시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송경량 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신가요? 네.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전력 부분의 에너지 전환을 연구하고 있는 송용현 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화장이 잘 먹었어요. 네. 네. 보고서 또 이제 또 어마어마한 걸 또 내셨던데,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앞서서 먼저 워밍업 차원에서 한 몇 달 전에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거 아세요? 한국 근현대 전력 산업사 아십니까?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심지어? 너무 아쉽네. 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끝나고서 그때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제 발전소가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전엔 북쪽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에도 이제 막 이게 필요했는데, 이 이승만 정권은 되게 수력 발전을 밀었대요. 이걸 되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미국의 원조에 기대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근데 안 돼. 수력하려면 저거 공사 기간도 길고 하니까 그냥 석탄으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석탄 발전이 우리나라에 늘어났다. 막 이렇게 그런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때 수력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았으면 예를 들면 브라질이 지금 그러잖아요. 브라질이 수력 발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석탄에 매이지 않고 뭔가 수력 발전이 메인 전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비교 대상으로 브라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예, 대표적으로 수력이 발전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네. 브라질하고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그래요? 네, 노르웨이도 거의 7, 80%가 수력에서 오고요. 브라질은 이제 60% 네. 정도가 수력에서 옵니다. 이제 브라질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어느 정도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브라질이 되게 적절한 대상인 게 우리나라랑 전력 수요가 거의 비슷해요. 조금 더 최근에는 브라질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600테라와트 아워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브라질은 이제 660, 670테라와트 아워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10% 정도가 더 많죠. 브라질 그렇게 전기를 많이 써요? 네, 연간 전기량이 많습니다. 소비량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력 총 설비 용량으로 봤을 때는 브라질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아요. 브라질은 200기가와트가 좀 넘고요. 우리나라는 다 합쳐서 이제 140기가와트 가까이 됩니다. 근데 브라질은 놀라운 게 그 많은 전력의 60%를 넘게 수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1990년대에는 90%가 수력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다른 발전원들,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서 60%가 됐고요. 그럼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도 과연 될 수 있었을까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잠재량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네. 잠재량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수력을 예로 들면 수력을 최대로 지었을 때 얼마나 지을 수 있었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런 거를 이제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총 수력 발전의 잠재량은 28기가와트라고 해요. 택도 없네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사용이 좀 어려운 곳들을 빼면 이제 그게 12기가와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수력을 얼마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수력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수력이 있고 수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력, 댐에 있는 발전소들은 대부분 다 수력 발전이에요. 소수력 발전은 말 그대로 용량이 작은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하천에 주로 설치가 됩니다. 이걸 다 합쳐서 1.8기가와트예요. 지금 현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양을
다 설치한다 그러면 네. 지금의 한 8배 정도 설치할 수 있다. 어차피 안 되는 거였네요. 근데 그게 전력을 우리나라에 몇 %를 공급할 수 있냐 하면 이제 3%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설비가 있다고 해서 그게 또 100% 가동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렇죠. 보수적으로 잡으면. 맞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아마존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 우리나라가 강수량이 적은 거는 아닌데요. 네. 지리적으로 좀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있는 댐들도 보면 그 하나의 강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높낮이를 계속 낮춰가면서. 그래서 위에서 발전한 물을 아래에서 받아서 또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한 게 네, 지금 이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석탄 보고서인데, 석탄을 항상 이제 뭐, 가스도 가스인데 석탄부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석탄을 빨리 없애야 된다. 석탄을 그만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똑같은 화석연료인데, 석탄이 특히 문제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단위 발열 에너지를 얻는데, 석탄이 더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니까요 정도의 답변을 원했다면 제가 이거를 묻지 않았을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네. 그 화석연료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네. 석탄, 석유, 가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화석연료를 발전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석유는 제외할게요. 네, 비싸니까. 국내에 그 석유를 주로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실제로 발전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미 다 퇴출이 됐고. 비싸서 그런 거예요? 네,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석탄 발전하고 가스 발전인데 이 두 개가 그 설비 용량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왜 그러면 석탄을 먼저 퇴출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결론은 당연히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인데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걸 조금 다시 되돌려 봐야 되는데요. 네. 혹시 연소의 3요소 기억하시나요? 알죠. 탈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네. 탈물질이 필요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를 만나면 탄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탈물질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이제 탄소입니다. 탈물질이 탄소다. 네. 주로 탄소가 산소를 만나서 거기서 발생하는 열이 우리가 연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탄소는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탄소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연필이잖아요. 연필 심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인데 석탄은 그야말로 탄소 덩어리예요. 석탄의 주 성분은 탄소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C, 탄소로 표현이 됩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주 성분이 메탄이에요. 메탄 CH4요? 네, 메탄은 CH4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연소를 시키면 석탄은 탄소가 산소를 순수하게 만나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반면에 가스를 태우게 되면 메탄은 H가 물로 바뀌어요. 수소를 만나게 되면 산소를 만나게 되면 같은 양을 태웠을 때 가스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석탄은 이산화탄소가 순수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양을 태웠을 때 더 많이 이산화탄소가 석탄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석탄은 고체잖아요. 가스는 기체고요. 그러면 이 둘을 태웠을 때 더 쉽게 타는 게 뭐냐라고 따져보면 보통 요거는 표면적이 넓은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산소를 더 쉽게 많이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스가 연소를 할 때 효율이 더 좋아요. 똑같이 태워도 여기서 한 번에 또 차이가 발생을 하고 가스가 더 타기 쉽다 이런 거예요? 네. 고체보다? 네. 기체가? 네. 왜요? 이제 아까 그 연소의 조건에서 탈물질이 산소를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표면적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상자가 있을 때 요거를 똑같은 상자를 더 작게 만들어서 쪼개면 없던 면에서 새로 이제 면적이 생기잖아요. 근데 기체는 이런 면적을 생각하기도 어려울 만큼 찾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고 분자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쉽게 그 안에서 섞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실제로 그런 발전을 할 때는 또 어떻게 되냐. 석탄을 태워서 그 열로 물을 끓입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증기가 발전기를 돌려요. 터빈을 돌려요. 근데 가스는
우리가 집에서 이 가스레인지를 돌려보면 가스가 나오면 거기서 바로 불이 붙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가스는 연소도 할 수 있지만 폭발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스를 직접 불을 붙여서 태우면 네. 그 힘으로 터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물 안 끓이고도? 네, 물을 안 끓이고 그러면 먼저 가스를 불을 붙여서 네. 터빈 한번 돌려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이 터빈을 돌리고 나서 뜨거운 가스가 그대로 나갈 거잖아요. 이 열로 다시 한번 증기를 만듭니다. 물을 끓여요. 네. 그러면 한 번에 가스를 태워서 네. 발전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스 발전소는 복합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은 우리가 보통 발전의 효율이 40%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복합 발전, 그러니까 가스를 이용하는 복합 발전은 50%에서 60% 정도의 효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네. 온실가스 배출, 똑같은 전력량을 만들었을 때 네.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가 되냐라고 했을 때 석탄은 0.83톤 per 메가와트 아워가 되고요. 네. 가스 발전기는 0.37 아. 톤 per 메가와트 아워 정도가 돼서 절반보다 좀 더 낮네요. 네, 가스가 절반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는 석탄을 줄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죠. 세 가지 이유가 있네요. 일단 분자가 구조가 다른 거, CH4라는 거, 가스는. 그리고 연소가 더 빨리 잘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폭발하는 힘을 이용해서 두 번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전기를 두 만들 수 번의 있다. 발전을 할 수 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는 보고서가 석탄을 빨리 줄여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환경단체들도 그렇고, 뭐 언제까지 뭐 2030 탈석탄, 뭐 이런 거 주장들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랑 이번 이제 내신 보고서랑 뭐가 다른 거예요? 좀 차별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지금까지의 얘기들이 무언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석탄 발전의 그러면 퇴출 시점이 언제냐라고 주로 얘기를 하면 2030년 아니면 2035년에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얘기의 근거는 뭐냐면 파리기후협정에서 선진국들은 2030년까지 퇴출을 하는 게 좋다고 했다. 혹은 IEA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는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2035년까지 탈석탄을 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얼마만큼을 해야 우리가 탄소 배출 목표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되게 고도화된 전압 모형을 이용을 해서 요걸 이제 밝히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탈석탄을 얘기를 할 때 주로 석탄을 줄여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석탄 발전을 하고 있는 이 사업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냐 그 관점에서는 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탈석탄을 하려면 석탄을 줄이려면 이 석탄 발전 사업자가 의사를 바꿔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 지금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힌 건 없죠. 지금까지 뭐 언제까지 탈석탄 하겠다라는 게 뭐 기본 계획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지는 않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원칙은 석탄 발전소의 수명이 닿으면 더 이상 쓰진 않겠다. 수명 연장을 안 한다? 네, 수명 연장하지 않겠다 정도이고 이제 수명은 30년으로 보통 설정을 하고 있죠. 그럼 그 상태면은 이 상태로 그냥 수명 연장 안 하고서 그러면 없어지면은 그건 언제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석탄 발전이 있어요. 아직도요? 네, 그래서 요게 들어오게 되면 마지막에 퇴출되는 발전기가 2054년이 됩니다. 2054년이요? 우리 2050년에 탄소중립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보니까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하셨다, 뭐 그러던데, 시나리오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가 엄청 많은 시나리오를 검토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10개, 9개를 골라서 보고서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 보고서를 쓸 때 석탄 발전 사업자들은 왜 지금도 석탄 발전을 하려고 하고 기존에 있는 석탄 발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 단순하게 그들은 석탄 발전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이제 현재 정책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나머지는 다 그대로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2050년까지 했는데요. 2050년까지 할 때 미싱 링크가 하나 있어요. 블랙박스가 하나 있는데, 2035년 이후에 재생에너지 용량은 얼마나 될 거냐가 정부 계획에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2050년에 대충 이 정도 발전할 거다는 있어요. 네. 중간 과정이 없어서, 이게 전기본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네, 전기본이 2036년까지만 다루고 있고, 올해 나올 게 2038년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봤자 40년까지 또 아직도 안 되는 10년이 거예요? 넘게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정한 거는 네. 지금부터 2036년까지 네.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네. 그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그 속도를 네. 그대로 50년까지 유지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를 이제 기본으로 잡았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석탄 발전의 미래를 하나 보는 게 현재 정책 시나리오였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재생에너지만 늘어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라고 네. 해서 현재 정책에서 재생에너지가 증가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때 재생에너지 용량은 저희 모형에서 전체 발전 비용, 그리고 정전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보상 비용이나 송전선로를 짓는 비용들, 이런 모든 비용을 다 합쳐서 가장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별 용량을 결정해주게 되는데요. 그 값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계획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추가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시나리오들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부터 2050년에 제로가 될 때까지 네. 한 번도 증가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수준으로 감소를 시킨다라고 일단 먼저 가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온실가스를 이제 선형으로 감축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경로를 따라간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네. 그때의 재생에너지가 정부 추세를 따라갔을 때와 그 다음에 저희가 제안하는 재생에너지 용량이 되었을 때를 비교를 해서 재생에너지의 효과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더 추가한 거는 이번에 전쟁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지고 또 다시 돌아갈 텐데 그러면 연료 가격이 화석연료의 가격이 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크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에너지 가격을 2050년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연료 가격이 높은 시나리오, 나머지 시나리오들은 2030년 정도 됐을 때 지금 가격에서 점점 떨어져서 과거 20년 평균의 상위 75%와 상위 50% 수준으로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함으로써 이제 연료 가격에 대한 효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석탄을 언제까지 쓸 수 있냐 라는 질문에 좀 답을 하기 위해서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탄소 예산. 네. 네, 제로 에너지파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네. 있는 개념 아닐까요? 네, 다 아셔야죠. 네, 설명하지 말고 넘어가버려요. 네. 그래서 탄소 예산을 우리가 1.5도씨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네. 필요한 범위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범위와 적게 쓸 수 있는 범위, 이 두 가지를 정해서 또 똑같이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제안한 재생에너지 시나리오에서 특히 해상풍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상풍력이 제때 도입되지 못하고 지연이 됐을 때는 또 석탄 발전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총 9가지의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거 결과를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아무래도 당연히 가장 우울한 거는 현재 정책을 유지했을 때 이게 가장 나쁘게 나왔겠죠? 네, 네. 당연히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우울하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뭐 그 1.5도 달성 여부
네, 석탄 퇴출시점도 늦어지고 막 등등 그런 건가요? 네, 요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석탄 발전이 좀 어떤 상황인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석탄 발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석탄 발전을 처음에 투자를 할 때, 계획을 할 때,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발전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얼마가 생길 거고, 근데 우리 비용은 이만큼이니까, 얼마만큼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 투자 계획을 세울 때, 80%의 연간 발전 이용률을 가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통 하고, 이제 투자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실제로 건설이 되고 하는 건데요. 2022년에 석탄 발전의 평균 이용률이 60% 정도밖에 안 돼요. 왜요? 2022년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석탄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제일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입니다. 그 겨울철에 노후 발전기 못 돌리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통 12월부터 3월, 4월까지 노후 발전기를 일부 기간 동안 정지시키고 그리고 기존의 나머지 발전기들 발전을 하더라도 최대 용량의 80%까지만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간을 지정해서 네. 석탄의 발전량을 줄이게 되는데요. 이 효과가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5월부터 11월까지는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석탄 발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가동률을 줄이는 자발적 석탄 발전 상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이제 정비를 늘리고 발전기를 쉬게 함으로써 발전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뭔가 인센티브 있어야 자발적 상한제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별도의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고 없어요? 그러면 있고요. 약간 그 양심 내가 너무 집을 더럽히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60%였다는 거예요? 네, 60%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80% 가정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돈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 80%를 넘겼던 발전기가 2022년에 4개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발전기들은 이제 다 그 이하에서 운전이 되고 있었고 2022년 같은 경우는 가스의 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전력 시장에서의 가격이 좀 높았어요. 네. 그래서 이용률은 좀 낮았더라도 가격이 높아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이 상쇄가 되는 부분이 한전에 파는 가격? 네, 네. 있는데 네. 여기서 또 하나 이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 사업의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정산 조정 계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정산 조정 계수. 네, 정산 보정 계수 혹은 조정 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석탄 발전 사업자의 절반 이상은 한전의 자회사예요. 네. 민간 발전 사업자가 아니라. 그럼 이 발전 사업자들은 한전과 수익을 조정합니다. 네. 그래서 석탄 발전 사업자가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갈 것 같으면 이 석탄 발전 사업자에 주는 정산 가격을 낮춰요. 발전사한테 덜 주는 거예요? 발전사에게 덜 주는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용률이 높았다 혹은 가격이 높았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벌어들일 거라고는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지금 상황은 그렇고 그러면 시나리오 결과는 어때요? 지금 유지했을 때.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2035년, 2036년까지는 저희가 얘기했던 선형 감축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가 문제인데요. 배출량이 다시 올라요. 온실가스 배출이 다시 늘어요? 네, 다시 늘어납니다. 이게 전력 수요는 늘어나오는데 재생에너지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의 추세를 따라갔을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더 쓰는구나. 가스 발전기의 발전량이 엄청 늘어나요. 그래요? 네. 네네네. 그래서 2035년까지는 가스 발전기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2045년이 넘어가게 되면 네. 이제 수소 발전이 상대적으로 LNG보다 저렴해지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LNG 발전들이, 가스 발전들이 수소 발전으로 전환이 되면서 배출량이 줄어들고요. 줄어들긴 하지만 결국에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을 하지 못합니다. 아, 여전히 배출량이 있고 전체 발전량의 8%는 화석연료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네, 여전히 석탄 발전기랑 가스 발전기를 통해서 8%를 발전을 하는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35년부터, 그러니까 36년부터 45년, 요 10년이 좀 문제네요. 정부의 계획이 지금 현재는 2030년 목표가 있고 2050년 목표가 있어요. 네. 근데 2050년의 목표랑 2030년의 목표랑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재생에너지 늘려놓지 않으면 이 나머지 15년 동안 이 갭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재생에너지의 증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2050에 탄소 중립 못 된다고 하니까 뭐 탄소 예산 관점에서 말할 것도 없겠네요. 이 현재 정책 시나리오에서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냥 얘기할 가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뭐 이런 거 쭉 다른 시나리오 결과 얘기하시기 전에 이제 보니까 하나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비용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좌초 비용, 보상 비용. 그리고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다른 거예요, 서로? 아, 네. 일단 좌초 비용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좌초 비용은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비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을 좌초 비용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투자한 만큼은 벌었어야 되는데 못 벌었다라는 게 이제 좌초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 비용은 이제 별도로 좌초 비용과는 사실 좀 무관한 개념이고 그럼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했을 때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앞으로 발생할 미래의 수익을 받으면 추가적인 적자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라는 개념에서 이제 저희가 보상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자, 뭔가 저는 아직 보상 비용이 잘 와닿지 않는데 이따가 2부에서 재생에너지 시나리오 얘기하면서 아마 제가 다시 한번 그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1, 2월 장장 6주에 걸쳐서 기후 총선을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요. 드디어 10일 이제 총선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이번 선거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기후 총선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어떨지 전해드리기 위해서 1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관우 교수님이랑 저희 이주원 수석이 같이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예약해주세요.